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성향을 확연하게 드러난 건데요. 하지만 연준 이사 2명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연준의 균열이 생겨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연준 금리 유지를 했습니다. 동결 예상했던 바인데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연준 의장의 발언이 결국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네, 예상대로 연준은 동결을 했지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연준의 멘트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다만 앞서 언급 주셨다시피 7월 FOMC에서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상황은 연준의 이견일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견.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보우먼 부의장과 월러 의사가 금리 동결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는 반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분이. 네, 사실 이제 7월 FOMC 전에 시장에서는 반대가 1명이냐 또는 2명이냐에 대한 그런 이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표가 2명 나오면서 결국에는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에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자극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FOMC 직후에 주가는 빠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단기물을 위주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9월 FOMC 전까지 확인해야 될 건 파월 의장이 강조를 했듯이 경기에 대한 지표일 것 같고요. 예. 고용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그런 하드 데이터들의 부진이 확인이 될 경우 시장의 9월달 금리 인하 내러티브는 강화될 수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이 불안했던 요인 중 하나였던 인플레이션이죠. 관세 여파 때문에 향후 이제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재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내러티브는 이제 인하가 아니라 동결적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이제 금리의 인하 가능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9월에 맞습니다. 네,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이사 2명, 보우먼 부의장, 월러 이사가 소수 의견을 낸 거잖아요. 연준에 이제 FOMC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2명이죠.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연준 소속 이사 중에서 2명이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의장의 반기를 들은 건데 이런 경우가 좀 과거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드물죠. 거의 33년, 35년 이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하에 대한 비유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7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제 인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우먼 부의장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트럼프 관련된 이사들의 금리 인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친 트럼프 팝니까 혹시? 맞습니다. 이제 보우먼 그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이제 인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월러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파월 의장 해임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법상 특정한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해임을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관심은 기울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면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내 이사들을 트럼프 정부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2차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파월 의장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번 7월 FOMC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윽박 질렀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또 연준에 가가지고 건물 공사하는 것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전혀 개의치는 않았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그런 거는 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네, 사실 이제 7월 FOMC 발표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7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다만 이제 9월 달에는 인하를 한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비슷한 그랬어요? 발언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앞서서 파월 의장을 의식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파월은 워낙 연준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취지에 맞춰서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무언의 압박감들을 느끼고 있는 점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7월 FOMC에서 굉장히 신중한 그 발언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의 압박을 어느 정도 조금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결국에는 이제 지표의 둔화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파월 의장도 9월 달에는 더 이상 금리 동결을 고수할 만한 면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는 점들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4.5%라는 기준금리가 꽤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5회 연속 동결 결정이 지속이 되면서 네. 고금리 부작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4.5%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는 기간의 부작용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모기지 금리의 상승 때문에 주택 시장의 위축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택 재고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주택 판매는 저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이 나타나네요. 그 네. 높은 금리의 영향이. 주택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뭐 엊그저께 발표된 케이스 실러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죠. 이런 가격 지수들이 전월비 마이너스 세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구입을 하겠다라는 서베이의 지표 자체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미국 GDP에서 주택 관련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16% 정도인데 네. 뭐 당연히 적진 않죠. 네. 주택 부분의 위축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에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출들은 꺾일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는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도 크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배경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좀 주택 시장에 이런 상당히 고금리의 영향이 나타나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그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됨으로 생기는 변화, 부담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주택 관련된 주택이고. 지표고 두 번째로는 고용 관련된 위축들이 고용.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의 조달 구조 자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는 보다 높은 비용들을 계속 조달을 사용돼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고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측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7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지표가 곧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상 어제 ADP 민감 고용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ADP 민감 고용과 이제 정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 간의 괴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ADP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해서 뭐 이어 발표되는 민감 고용,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할 거라는 확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도 7월달에 비농업 고용은 10만 명대 증가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에 이 숫자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뭐 결국에 실업률 자체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축이죠. 소비와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 지표의 불안 때문에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 의장도 9월 달에도 계속 본인 생각대로 버티기나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할 때는 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분기가 뭐 3% 성장률이 나왔다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이건 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선쇼로 미국 경제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관세 관련된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순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3.0% 정도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연준이 뭐 조금 임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두 번째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면 뭐 4.5%라는 금리 수준은 미국의 경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중립금리 이상, 뭐 결국에는 경기를 수축시키는 금리 레벨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화에 대한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성장률과 반대로 생각하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뭐 적어도 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뭐 3%포인트의 금리 인하 폭은 아니겠지만 뭐 올해 2번 그리고 내년 최소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우리도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는데 우리에 앞서서 유럽연합 EU도 했고요. 그에 앞서서 일본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로 15% 선에서 지금 합의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물가의 영향을 처음에 관세 영향을 많이 우려했잖아요. 파월 의장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세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약한 겁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결국에 저희가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겠죠. 네. 결국에 늘어난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100% 전가를 시킨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여기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들의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소비 지출 자체는 이전 대비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관세 인상 때문에 모든 관세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면 오히려 소비가 더 위축되는 부작용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재고, 판매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뭐 최근에 이제 감세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 인하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전 대비 100% 소비자 가격에 이 부분들을 전가시킬 이유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기적으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 대비해서는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꼴 이제 인플레이션 네. 상승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국면은 맞다라는 게 트럼프 측 주장이고 네. 뭐 파월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더 확인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인하를 요구하는데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김병실 의원은 이제 9월에는 낮추는 쪽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FOMC가 이제 세 차례 남았나요? 9월, 11월, 12월 세 차례 세 남았습니다. 차례 남았잖아요. 한 2번 정도 더 내릴 거라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9월, 11월? 12월 보고 있습니다. 9월, 12월? 네, 왜 맞습니다. 또 11월이 아니라 혹시 12월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FOMC 관련된 점도표가 이제 리비전 되는 시기가 9월 달과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예.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워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9월 달, 12월 달이 뭐 조금 합리적인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최근 미국이 연달아 지금 우려했던 관세 갈등을 좀 협상으로 계속 좀 타결시키고 중국과는 조금 연장을 했잖아요. 이게 증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 이런 자본 시장에는 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 오늘 오전에 장전에 15% 관세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발표된 직후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가다가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하락세로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까지는 한국은행의 8월달 금리 인하 전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8월이요? 네. 근데 이제 관세가 25%에서 15%로 예상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경기에 받을 수 있는 타격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반영이 되면서 예. 지금 채권시장에서는 8월달 금리 인하 전망에서 10월달 금리 인하 전망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의 경우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8월 금리 인하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하긴 뭐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명실 의원도 8월 금리 인하는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8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나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8월 금통위가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6월 17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직전 7월 금통에서 하는 총재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 자체는 계속 가져갈 건데 결국에 집값 확인, 뭐 대출에 대한 둔화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남은 8월의 기간 동안 627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면 저는 8월달 금리 인하 자체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에 2.5%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5%까지 올라갔고, 뭐 처음에 40%까지 올라갔다가 25%까지 내려갔고, 현재는 15%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뭐 타코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비포와 애프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2.5에서 15%가 됐어요. 올라간 거죠. 그쵸, 또 어떤 굉장히 제품들은 큰- 또 한미 FTA 때문에 0%였는데 맞습니다. 15%로 올라간 네,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요.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업들의 마진 측면에서는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상반기까지는 선수요까지 포함돼서 국내 수출이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직접적으로 선수요가 끝나고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직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무역 구조를 보면 대미 무역 흑자 의존도가 작년에 107%였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유럽 쪽에서 적자가 터졌던 걸 미국에서 흑자로 다 메우던 구조였다는 거죠.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수출 10%만 터져도 그렇죠. 연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예요. 저희가 30% 정도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YOY 기준으로 연간 수출은 6%가 빠집니다.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8%였는데 네. 올해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다면 국내 GDP에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뭐 저희는 IMF에서도 엊그저께 국내 올해 성장률을 0.8%로 발표를 했지만 예. 뭐 단순히 뭐 추경이라든지 경제 정책만으로는 현재 뭐 1%대 성장률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재정적 효과 플러스 8월달에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까지 병행될 필요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미 협상 15%로 전격 타결됐다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FTA 0%에서 15%로 관세가 올라간다. 그때 우리 수출업체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이냐가 또 우리 경제에 큰 악재, 걱정거리로 작용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가요? 국채를 꽤 많이 사서 뭐 투자 보유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국채 흐름 뭐 좀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좋을 텐데 그런 전망입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사실상 단기간에 미국 국채가 이제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금리가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달 FOMC까지 여전히 이제 1,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미국의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기존 계획이 3분기 국채 발행이 한 4천억 달러였다면 네. 지금 3분기 수정된 발행 계획은 1조 달러대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늘었네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단기채 위주로 구성이 될 건데 뭐 절대적인 발행량 자체가 2분기 대비 3분기에 늘어났다는 점은 채권 시장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뭐 여전히 3분기까지는 미국 국채 금리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9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하게 형성되는 뭐 3분기 말이라든지 4분기 초반 시기가 미국 국채 금리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 연준 FOMC 금리 유지 결정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